어머니, 어떻게 이런 일을? 집안 망치고 싶어요? 윤정이 분노로 소리쳤습니다. 집안을 망친 건 내가 아니라 여희야. 내 명의를 도용하고 서명을 위조한 너희. 지훈이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지만 정옥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제 와서 어머니라고 부르지 마라. 너는 이미 나를 버렸잖니. 괘씸한 것들. 누군가의 인생 같고 어쩌면 내 이야기 같은 이 드라마. 계속 함께하고 싶다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서울 외곽의 한 아파트 단지. 25평 아파트에서 정옥의 하루는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손자 준호의 도시락을 준비하고 아들 지훈과 며느리 윤정의 아침을 차리는 것이 일과였어요. 40년을 함께 살아온 이 집에서 정옥은 이제 조심스러운 손님처럼 지내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할머니가 좋아하는 김밥 쌌어. 친구들이랑 나눠 먹어. 네, 할머니. 준호는 건성으로 대답하고는 곧바로 게임에 집중했어요. 정옥은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설거지를 하며 정옥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예전에는 이 창으로 보이는 풍경이 그렇게 좋았는데 이제는 갇힌 것 같은 기분만 들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좀 그만하세요. 요즘 누가 이런 방식으로 빨래해요? 윤정이 베란다로 나와서 정옥이 빨래를 널고 있는 모습을 보며 말했어요. 정옥이 40년 넘게 해온 방식이었지만 윤정에게는 틀린 방법이었습니다. 내가 익숙해서 그런 거지. 내가 하라는 대로 해볼게. 정옥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자신만의 방식이 있었지만 이 집에서는 윤정의 방식이 정답이었거든요. 윤정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는 거실로 들어갔어요. 아들 지우는 그저 고개만 푹 숙이고 밥만 먹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런 상황들을 애써 외면하고 있었어요. 정옥은 지훈의 그런 모습이 가장 속상했습니다. 예전에는 그토록 다정했던 아들이었는데 말이죠. 지훈아, 엄마가 너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였어. 많이 먹어. 네. 잘 먹겠습니다. 지훈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정옥에게는 차가웠어요. 예전처럼 엄마가 끓인 된장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라고 말해주지 않았거든요. 정옥은 속으로 한숨을 쉬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점심 준비를 하며 정옥은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윤정이 사온 반찬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정옥이 만든 반찬은 구석에 밀려나 있었어요. 윤정은 정옥의 음식보다 사온 반찬을 더 선호했거든요. 어머니, 요즘 반찬 가게 음식이 훨씬 깔끔해요. 집에서 만드는 것보다 위생적이고요. 윤정의 말에 정옥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평생 가족을 위해 정성스럽게 만들어 온 음식이 위생적이지 않다는 말로 들렸거든요. 정옥은 조용히 자신이 만든 반찬을 치웠습니다. 오후에 정옥은 홀로 거실에 앉아 드라마를 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갈등을 다룬 내용이었는데 화면 속 시어머니의 모습이 자신과 너무 닮아 있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며느리에게 구박당하면서도 참고 견디는 모습이 꼭 자신 같았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냥 며느리 눈에 거슬리는 존재가 되어버린 건가? 정옥은 혼잣말을 내뱉었어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속에는 깊은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 집에서 점점 투명해져 가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저녁 시간이 되어 온 가족이 모였을 때도 분위기는 어색했어요. 정옥이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이었지만 아무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김치가 너무 짜요. 준호가 싱겁게 먹어야 하는데. 아, 그래. 다음엔 덜 짜게 담글게. 정옥은 미안하다며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서운했습니다.
그 김치를 담그기 위해 이틀을 고생했는데 칭찬 한마디 없이 지적만 받았거든요. 엄마, 요즘 어떠세요? 집에서 심심하지 않으세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옥은 괜찮다고 말하려 했지만 사실은 매일이 길고 지루했습니다. 할 일은 많았지만 보람은 없었거든요. 괜찮아. 할머니들이랑 가끔 이야기도 하고 그래. 정옥은 거짓말을 했어요. 사실은 이웃 할머니들과도 자주 만나지 못했습니다. 윤정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밤이 되어 정옥은 작은 방에서 혼자 시간을 보냈어요. 예전에는 이 방이 서재였는데 지금은 정옥의 방이 되어 있었습니다. 침대와 작은 옷장, 그리고 오래된 화장대가 전부였어요. 거울을 보며 정옥은 자신의 모습을 살펴봤어요. 주름이 늘어나고 머리도 휘어졌지만 아직은 건강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예전과 달랐어요. 생기가 없고 침침했거든요. 언제부터 내가 이렇게 작아졌을까? 정옥은 혼잣말을 했어요. 예전에는 이 집의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구석으로 밀려난 존재가 된 것 같았습니다. 가족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불편한 존재가 되어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달빛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정옥은 그 달빛을 바라보며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미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넘었죠. 당신이 그리워. 이럴 때 옆에 있어줬으면 좋겠어. 정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그 눈물조차 혼자서 닦아야 했습니다. 아무도 정옥의 아픔을 알아주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정옥은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봤어요.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반복될 거라는 생각에 한숨만 나왔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할지 막막했어요. 정옥은 베개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게, 아무에게도 방해가 되지 않게 말이죠. 며칠이 지나도 집안 분위기는 더욱 냉랭해졌습니다. 정옥이 무엇을 해도 윤정의 눈에는 거슬렸고 지우는 점점 더 침묵 속으로 숨어들었어요. 정옥은 자신이 이 집에서 점점 더 작아져 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어머니, 잠깐 말씀 좀 드릴 게 있어요. 어느 날 저녁 윤정이 정옥을 거실로 불렀어요. 지훈도 함께 자리에 앉았지만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고 있었습니다. 정옥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윤정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사실은 저희가 많이 고민했어요. 어머니께서 혼자 집에서 지내시는 게 많이 심심하실 것 같아서요. 윤정의 목소리에는 가짜 배려가 묻어 있었어요. 정옥은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았지만 직접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또래분들이 많이 계시는 곳을 알아봤어요. 전문적인 케어도 받으실 수 있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고요. 거기 호텔 같대요. 호텔 같다는 말에 정옥은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어요. 윤정이 말하는 그곳이 어떤 곳인지 짐작이 갔거든요. 혼자 집에서 지내는 것보다 전문적인 곳이 훨씬 좋아요. 같은 또래분들과 함께 계시면 외롭지도 않으실 테고요. 정옥은 충격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윤정이 자신을 요양원으로 보내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호텔이라고 포장했지만 결국 자신을 내보내겠다는 뜻이었어요. 지훈아,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정옥은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을 바라봤어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훈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돌릴 뿐이었습니다. 엄마, 사실 저희도 좀 힘들어요. 서로 눈치 보면서 사는 것보다는. 지훈의 말은 정옥에게 깊은 상처가 되었어요. 자신이 가족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말로 들렸거든요. 내가 그렇게 짐스러웠니? 정옥의 목소리는 간신히 나왔어요.
평생을 아들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짐이 되었다니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짐이 아니라 어머니를 위해서예요. 거기서 더 행복하게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윤정은 능숙하게 말을 돌렸어요. 하지만 정옥은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내보내고 싶어 한다는 것을 말이죠. 나는 여기서 살고 싶어. 이 집에서 너희 아버지와 평생 살았는데. 정옥은 간절히 말했지만 이미 결정된 일이라는 분위기였어요. 윤정과 지우는 서로 눈을 마주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한 번만 가보세요. 정말 좋은 곳이에요. 만족하지 않으시면 다시 모셔오겠어요. 윤정의 말에는 거짓이 섞여 있었어요. 한 번 보내면 다시 모셔올 생각이 없다는 걸 정옥은 직감했거든요. 며칠 후 정말로 요양원 상담사가 집에 왔습니다. 정옥의 의사는 전혀 묻지 않은 채로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어머님, 저희 요양원은 정말 좋습니다. 시설도 깨끗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어요. 같은 또래분들과 함께 지내시니까 외롭지도 않으실 거예요. 상담사는 능숙하게 설명했지만 정옥에게는 하나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저 자신이 짐 덩어리 취급받고 있다는 사실만 명확했습니다. 언제부터 입주 가능한가요? 윤정이 조급하게 물었어요. 하루라도 빨리 정옥을 내보내고 싶어 하는 게 역력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가능해요. 준비물도 많지 않으니까 부담스럽지 않으실 거예요. 정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더 이상 이 대화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지만 아무도 정옥을 따라오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정옥은 짐을 쌌습니다. 평생 모은 추억들을 작은 가방에 담았어요. 지훈의 어린 시절 사진들, 남편의 유품 몇 가지, 그리고 입을 옷가지가 전부였습니다. 40년을 살았던 집에서 가져갈 수 있는 게 고작 이것뿐이라니 정옥은 허탈했어요.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건가? 정옥은 방 안을 둘러봤어요. 지훈이 어렸을 때 함께 붙인 벽지, 남편과 함께 선택한 가구들, 모든 것이 추억이었는데 이제는 모두 남의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이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왔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이게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최선? 누구를 위한 최선이니? 정옥이 쓸쓸하게 웃으며 물었어요. 지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자주 찾아뵐게요. 그래. 그럴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정옥의 말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어요. 이미 포기한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낡은 미니버스가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호텔이라던 곳으로 가는 교통편치고는 너무 초라했어요. 정옥은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나왔습니다. 어머니, 거기서 잘 지내세요. 적응하시면 좋아하실 거예요. 윤정은 그렇게 말하며 인사를 건넸지만 진심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안도의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지우는 말없이 정옥의 가방을 미니버스에 실어주었어요. 그 손길에는 미안함이 묻어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지훈아, 엄마를 잊지 마라. 정옥의 마지막 말에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을 마주치지는 못했어요. 죄책감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그저 귀찮아서였을까? 미니버스가 출발하며 정옥은 뒤를 돌아봤어요. 40년을 살았던 집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윤정은 이미 집 안으로 들어갔고 지훈만 멀뚱히 서 있었어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보며 정옥은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로 혼자가 되었다고.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자신을 버렸다고.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이미 다 흘려서 그런 건지 아니면 너무 허망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었습니다.
1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정말 호텔과는 거리가 먼 낡은 건물이었어요. 요양원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지만 윤정이 말했던 호텔 같은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정옥은 그제야 완전히 속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낡은 미니버스에서 내린 정옥은 눈앞의 건물을 바라보며 충격을 받았어요. 윤정이 말했던 호텔 같은 곳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회색빛 시멘트 건물에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고 입구 위에 걸린 간판도 낡아 보였어요. 이곳이 자신이 앞으로 살아야 할 곳이라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이리 오세요. 간병인이 정옥을 안내했지만 정옥의 발걸음은 무거웠어요. 현관을 들어서니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고 복도 양쪽으로는 방문들이 일렬로 늘어서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기침 소리와 신음 소리가 정옥을 더욱 우울하게 만들었어요. 정옥님은 2층 208호실이에요. 룸메이트도 계시고요. 간병인의 안내를 받아 계단을 올라가는데 정옥의 다리는 떨렸어요. 이곳이 정말 자신의 새로운 거처라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거든요. 계단 벽에는 노란 페인트가 칠해져 있었지만 여기저기 때가 묻어 있었고 전체적으로 을씨년스러웠습니다. 208호실 문을 열자 작은 방이 나타났어요. 2개의 침대와 작은 옷장, 그리고 창가에 놓인 낡은 테이블이 전부였습니다. 한쪽 침대에는 이미 다른 할머니가 누워 계셨어요. 새로 오신 분이시군요. 안녕하세요. 침대에 누워 계시던 할머니가 정옥에게 인사를 건넸어요. 정옥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정옥이라고 합니다. 저는 박순덕이에요. 잘 부탁드려요. 순덕은 친절해 보였지만 정옥은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작은 가방을 침대 위에 올려두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회색 건물들만 보였고 집에서 보던 그 따뜻한 풍경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어 식당으로 내려갔을 때 정옥은 더욱 낯설었어요. 큰 식당에는 수십 명의 어르신들이 앉아 계셨는데 모두 조용히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쓸쓸한 분위기였어요. 정옥은 구석자리에 혼자 앉아 주어진 식사를 했어요. 밥은 질었고 반찬은 짰습니다. 집에서 정성스럽게 만들어 먹던 음식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이런 음식에 적응해야 한다는 생각에 더욱 서글펐습니다. 혼자 앉지 말고 이리 와서 함께 드세요. 한 할머니가 정옥을 자신의 테이블로 불렀어요. 정옥은 조심스럽게 자리를 옮겼습니다. 새로 오셨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에서요. 정옥은 간단히 대답했어요. 자세한 이야기를 할 마음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할머니들은 친절했고 정옥에게 이곳 생활에 대해 알려주었어요. 처음에는 다 힘들어해요. 하지만 적응하면 괜찮아져요. 여기 원장님도 좋은 분이시고요. 원장님이요? 네, 이숙자 원장님이에요. 정말 친절하시고 우리를 가족처럼 대해주세요. 이숙자라는 이름을 들은 순간 정옥의 가슴이 뛰었어요.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이름이 너무나 친숙했기 때문이었어요. 원장님 성함이 이숙자라고 하셨나요? 네, 왜요? 아시는 분이세요? 정옥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만약 정말 그 숙자라면 고등학교 때 가장 친했던 친구 말이죠. 하지만 40년이 넘은 시간이 흘렀는데 설마 같은 사람일까 싶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원장실로 가는 길에 정옥의 마음은 두근거렸어요.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만약 정말 그 숙자라면 어떻게 인사해야 할까? 자신을 알아볼까? 이런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부끄럽지는 않을까? 원장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을 때
정옥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책상 뒤에 앉아있던 여자가 고개를 들었는데 그 얼굴이 너무나 익숙했거든요. 숙자? 너 숙자 맞지? 정옥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4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 얼굴은 여전히 고등학교 때의 그 친구였습니다. 정옥이? 이게 몇 년 만이야. 숙자도 정옥을 알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40년 만의 재회, 그것도 이런 곳에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정옥아, 내가 여기 어떻게? 숙자는 일어나서 정옥에게 다가왔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동안 쌓인 그리움과 세월의 무게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나, 아들 집에서 살다가 이렇게 오게 됐어. 정옥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자세한 이야기를 할 수 없을 만큼 마음이 복잡했거든요. 하지만 숙자는 모든 걸 이해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고생 많았구나. 이제 여기서 편하게 지내. 내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숙자의 따뜻한 말에 정옥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이 낯선 곳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났다는 안도감이 밀려왔거든요. 하늘이 날 여기로 보낸 건가? 그래도 내가 있어서 참 다행이다, 숙자야. 정옥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비록 원치 않는 곳에 오게 되었지만 오랜 친구를 다시 만난 것만큼은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정옥아, 우리 많은 얘기 해야겠다. 시간이 참 많이 흘렀네. 그러게. 서로 어떻게 살았는지 궁금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비록 주름이 늘고 머리가 휘어졌지만 그 미소만큼은 고등학교 때와 똑같았습니다. 정옥은 처음으로 이곳에서 따뜻함을 느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위안감이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숙자와의 재회 이후 정옥의 요양원 생활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숙자는 원장으로서 바쁜 일정이었지만 틈틈이 정옥을 챙겨주었습니다. 정옥도 처음으로 이곳에서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정옥아, 오늘 날씨 좋으니까 다른 분들이랑 공원 산책 어때? 숙자가 정옥에게 제안했어요. 정옥은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숙자의 권유를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나 아직 다른 분들이랑 어색해서. 괜찮아. 모두 좋은 분들이야. 처음에는 다 그래. 숙자의 격려에 정옥은 용기를 냈어요. 요양원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아직도 다른 사람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지 못했거든요. 오후에 여러 어르신들과 함께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어요. 정옥은 조심스럽게 다른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정옥 씨는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에서 왔어요. 아들 집에 있다가. 정옥은 말을 흐렸어요. 자세한 사정을 말하기는 아직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다른 어르신들도 비슷한 처지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모두들 가족 이야기를 꺼내기 어려워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다 비슷해요. 자식들 바쁘다고 여기 맡기고 가더라고요. 한 할머니의 말에 정옥은 위안을 받았어요. 자신만 이런 처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그것이 완전한 위로가 되지는 못했어요. 공원을 걸으며 정옥은 다른 어르신들과 조금씩 친해졌어요. 김할머니는 꽃을 좋아해서 공원의 꽃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고, 박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교사였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정옥 씨도 뭔가 취미 있으세요? 글쎄요. 예전에는 요리하는 걸 좋아했는데. 정옥은 쓸쓸하게 웃었어요. 그 요리 실력이 결국 며느리에게는 인정받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기서도 가끔 요리 프로그램 해요. 원장님이 배려해 주셔서 간단한 요리 만들기도 하거든요. 김할머니의 말에
정옥은 조금 관심을 보였어요. 오랫동안 봉인해둔 요리에 대한 열정이 다시 꿈틀거렸거든요. 요양원으로 돌아와서 저녁 시간이 되었을 때 정옥은 처음으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혼자 앉아있던 예전과는 달랐죠. 정옥 씨, 적응 잘하고 계시네요. 식사 도우미가 정옥에게 말을 걸었어요. 정옥은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은 완전히 적응했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처음보다는 나아진 것 같았어요. 식사 후에 숙자가 정옥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어요. 오랜만에 둘만의 시간을 갖고 싶었던 거죠. 정옥아, 어때? 조금은 나아졌지? 응. 고마워, 숙자야. 내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정옥은 진심으로 고마워했어요. 숙자가 있어서 이 낯선 곳에서도 버틸 수 있었거든요. 우리 옛날 얘기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지낼지도 얘기해보자. 숙자와 정옥은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고등학교 졸업 후 어떻게 살아왔는지, 결혼 생활은 어땠는지, 자식들은 어떻게 키웠는지, 40년의 공백을 메우려는 듯 끝없이 대화를 이어갔어요. 그러던 중 숙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정옥아, 그런데 여기 투자자 중에 아는 사람이 있어. 투자자? 응, 너도 아는 사람일 거야. 장도영. 그 이름을 들은 순간 정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장도영. 고등학교 때 자신에게 고백했지만 사실은 숙자를 좋아했던 그 남자였습니다. 장도영? 설마 그 도영이? 맞아. 그 도영이야. 나도 처음에는 깜짝 놀랐어. 우연히 이 요양원에 투자하게 됐다더라. 정옥은 갑자기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숙자와의 재회만으로도 충분히 놀라웠는데 장도영까지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그 사람이 여기 투자를 한다고? 응. 가끔 시설 점검차 오는데 여전히 성격은 좋더라. 옛날보다 많이 성숙해진 것 같아. 정옥은 더욱 당황스러웠어요. 장도영과 다시 마주칠 가능성을 생각하니 마음이 편치 않았거든요. 숙자야. 나 그 사람 만나기 좀 어색할 것 같아. 정옥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묻어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의 일들이 다시 떠올랐거든요. 장도영 때문에 숙자와 사이가 틀어졌던 그 시절 말이죠. 괜찮아. 다 옛날 일이야. 그리고 도영이도 많이 변했어. 지금은 정말 좋은 사람이 됐어. 숙자는 정옥을 안심시키려 했지만 정옥의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며칠 후 정옥이 요양원 정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옥이. 너 여긴 왜? 정옥은 돌아봤어요. 그곳에는 40년 만에 보는 장도영이 서 있었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지만 그 얼굴만큼은 여전히 기억 속에 그 모습이었어요. 도영이. 나 여기 사는 사람이야. 정옥은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자신이 이런 처지가 된 걸 도영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정옥이. 나 여기 투자하고 있어. 가끔 시설 점검하러 와. 도영의 말에 정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숙자에게서 들었던 이야기였거든요. 그래. 숙자한테 들었어. 정옥은 멋쩍게 웃으며 고개를 돌렸어요.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다시 파문이 일고 있었습니다. 예전 그 일이 아직도 기억나네. 도영이가 나 대신 숙자를 사랑했던 그때. 정옥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고등학교 때의 그 복잡했던 감정들이 다시 떠올랐거든요. 장도영이 자신에게 고백했지만 사실은 숙자를 좋아하고 있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의 그 배신감 말이죠. 정옥아, 우리 얘기 좀 할까? 도영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지만 정옥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미안해. 나 좀 시간이 필요해. 정옥은 그렇게 말하고
요양원 안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자신이 이곳에서 새로운 인연들과 어떻게 지내야 할지, 과거의 상처들을 어떻게 치유해야 할지 말이죠. 정옥이 요양원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 가던 어느 날 숙자가 심각한 표정으로 정옥을 찾아왔어요. 평소와 달리 얼굴이 굳어 있었고 손에는 몇 장의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정옥아, 미안한 얘긴데 너 이 요양원 비용 어떻게 지불하고 있는 거야? 숙자의 질문에 정옥은 고개를 갸웃했어요. 윤정이 모든 걸 처리한다고 했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궁금했거든요. 윤정이가 다 처리한다고 했는데 왜 그래? 혹시 돈이 안 들어왔어? 정옥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며느리가 약속을 어기고 비용을 보내지 않은 건 아닌가 싶었거든요. 정옥아, 이건 좀 심각한 문제야. 내 며느리가 너 앞으로 대출을 냈더라. 숙자의 말에 정옥은 멍해졌어요. 자신 앞으로 대출을 냈다는 게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내 앞으로 대출이라고? 나는 그런 적 없는데. 무슨 말이야? 정옥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뭔가 큰일이 벌어진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게 문제야.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명의로 대출이 나갔어. 그것도 3천만 원이나. 그리고 그 돈으로 여기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거야. 정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명의로 거액의 대출이 나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그럴 리가 없어. 내가 도장 찍은 적도 서명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 정호가 사실 며칠 전부터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 대출 연체 때문에. 처음에는 동명이인인 줄 알았는데 확인해 보니 정말 4명이더라고. 숙자는 서류들을 정옥 앞에 놓았어요. 정옥은 떨리는 손으로 그 서류들을 들여다봤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적혀 있었지만 서명은 낯선 글씨였어요. 이 서명, 이건 내 글씨가 아니야. 누가 내 이름을 이렇게 써놓은 거야? 정옥은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했어요. 자신의 서명을 흉내낸 것 같았지만 분명히 다른 사람이 쓴 글씨였거든요. 정옥아, 은행에 직접 가서 확인해보자. 내가 함께 갈게. 숙자의 제안에 정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을 정확히 알아야 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혹시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어떡하나 싶어서요. 그날 오후 숙자와 함께 은행을 찾은 정옥은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은행 직원이 보여준 대출 서류에는 정옥의 모든 개인정보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었거든요. 이게 정말 내 명의로 된 거예요? 정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바라봤어요. 자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까지 모든 정보가 정확했지만 서명만큼은 분명히 자신의 것이 아니었어요. 네, 맞습니다. 김정옥님 명의로 3천만 원이 대출되어 있어요. 보증인은 아드님 지훈 씨이시고요. 그런데 이미 연체가 시작되었습니다. 보증인이 우리 지훈이라고요? 연체라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정옥은 더욱 충격을 받았어요. 아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증인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이미 돈을 갚지 못해 연체 상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거든요. 지난달부터 월 상환금이 입금되지 않고 있어요. 계속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신용등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은행 직원의 말에 정옥은 어지러웠어요. 자신이 전혀 모르는 일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벌어지고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숙자는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했어요. 정옥아, 이 서명 분명히 내 것이 아니지? 글씨체가 완전히 달라. 당연히 아니야. 나는 이런 서류에 서명한 적이 없어.
그런데 어떻게 내 정보를 다 알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정옥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이런 일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생각하니 끔찍했거든요. 혹시 인감 도장이나 신분증을 누군가에게 맡긴 적 있으세요? 은행 직원이 물었지만 정옥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런 중요한 건 항상 내가 직접 보관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정옥은 문득 생각이 났어요. 지훈이 결혼할 때 진명의를 바꾸면서 여러 서류 작업을 했던 일 말이죠. 그때 인감 도장과 신분증을 며칠간 맡겨둔 적이 있었어요. 혹시 그때 정욱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설마 그때 자신도 모르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싶었거든요. 은행을 나선 후 정욱은 근처 공원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서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지훈이, 내가 날 이렇게까지. 정욱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며느리 윤정이 자신의 서명을 위조한 것도 충격이었지만 아들이 그 모든 걸 알고도 방조했다는 사실이 더욱 아팠습니다. 정우가, 이건 명백한 사기야.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숙자가 정옥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정옥은 아직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의 가족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숙자야, 나는 어떻게 해야 해? 이미 내 이름으로 빚이 생겼는데. 일단 집에 가서 차근차근 생각해보자. 그리고 전문가 도움을 받아야 할 것 같아. 요양원으로 돌아오는 길에 장도영과 마주쳤어요. 도영은 정옥의 울먹이는 모습을 보고 걱정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정옥아, 무슨 일이야? 왜 그렇게 울고 있어? 숙자가 상황을 간략히 설명해주자 도영의 표정도 굳어졌어요. 이건 명백한 사기야. 정옥아, 가만히 있지 마.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해. 도영의 말에 정옥은 고개를 저었어요. 법적 조치라니. 그래도 내 가족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가족이 이런 짓을 해도 되는 거야? 정옥아, 내가 평생 고생해서 모은 신용을 이렇게 망가뜨려도 괜찮다는 거야? 도영의 말에 정옥은 할 말이 없었어요. 사실 도영의 말이 맞았거든요. 하지만 가족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정욱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생각이 꼬리를 물었거든요. 언제부터 지훈이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을까? 어떻게 며느리와 함께 이런 일을 꾸밀 수 있었을까? 그리고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내가 지훈이를 잘못 키운 건가? 아니면 내가 너무 순진했던 건가? 정욱은 자책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솟았습니다. 평생을 아들을 위해 살았는데 이런 식으로 배신당할 줄은 몰랐거든요. 정욱은 그날 밤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싸워야겠다는 결심을 품었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정욱은 잠깐 잠들었지만 금세 눈을 떴어요. 어젯밤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들이 악몽처럼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3천만 원의 빚을 지게 되었다는 현실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러 식당에 내려갔지만 정욱은 밥을 넘길 수가 없었어요. 다른 어르신들의 대화 소리도 멀게 느껴졌고 모든 게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정욱 씨, 많이 힘드시죠? 옆자리에 앉은 김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정욱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채신 거였죠. 네, 좀 그렇네요. 정욱은 힘없이 대답했어요. 자세한 사정을 말할 수도 없었고 말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도 아니었거든요. 식사 후 방으로 올라가니 숙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손에는 몇 장의 서류와 명함을 들고 있었습니다. 정우가 밤새 고민했는데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아.
도영이가 소개해준 변호사 선생님 연락처야. 숙자가 명함을 내밀었지만 정욱은 받지 못했어요. 아직도 가족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게 현실로 다가오지 않았거든요. 숙자야. 정말로 그래야 하는 건가? 그래도 내 아들인데. 정우가 내 아들이 너를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해봐. 그리고 내가 계속 이렇게 당하고만 있으면 더 큰 피해를 볼 수도 있어. 숙자의 말이 옳다는 걸 알면서도 정욱은 망설였어요. 하지만 그 순간 어젯밤에 품었던 결심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나는 평생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였어. 이젠 김정옥으로 살아볼래. 정옥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위해서만 사는 삶은 그만두고 싶었거든요. 알겠어, 숙자야. 변호사 선생님과 상담 받아보자. 정옥이 마침내 결심을 표현하자 숙자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잘 결정했어. 도영이도 함께 갈 수 있다고 했어. 오늘 오후에 약속 잡을까? 응. 빨리 해결하는 게 좋겠어. 그날 오후 정옥은 숙자와 장도영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어요. 이상훈 변호사는 중년의 온화한 인상을 가진 분이었는데 정옥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어주었습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을 종합해보면 명백한 서명 위조와 사기입니다. 김정옥님께서 동의하지 않으신 대출이니까요. 변호사의 말에 정옥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일이라는 걸 확인받으니 더욱 실감이 났거든요. 그런데 상대가 가족이라는 게 문제가 될까요? 정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직도 가족을 고소한다는 게 떨떠름했거든요. 가족이라고 해서 법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가족이기 때문에 더 나쁜 범죄가 될 수 있어요. 신뢰를 이용한 사기이니까요. 변호사의 설명에 정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닫게 되었거든요. 일단 내용 증명부터 보내보겠습니다. 대출을 취소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으로요. 내용 증명이 뭐예요? 법적으로 의미 있는 통지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대방에게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는 거죠. 변호사의 설명을 들으며 정옥은 새로운 세계를 접하는 기분이었어요. 평생 이런 법적 절차와는 거리가 멀었던 삶이었거든요. 사무실을 나서며 장도영이 정옥에게 말했어요. 정옥아, 잘 결정했어. 이제 내가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거야. 고마워, 도영아. 내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엄두도 못 냈을 거야. 정옥은 진심으로 고마워했어요. 고등학교 때의 복잡한 감정은 이제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지금 이 순간 도영은 자신을 도와주는 소중한 친구였어요. 그런데 그 순간 도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정옥아, 난 아직도 내가 웃을 때 세상이 환해 보이더라. 도영의 고백에 정옥은 당황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한 사람으로서 바라봐 준다는 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모르겠었거든요. 도영아, 나도 내가 옆에 있어서 많이 의지가 돼. 정옥은 솔직하게 마음을 표현했어요. 이제는 자신의 감정을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며칠 후 내용 증명이 지훈과 윤정에게 전달되었다는 연락이 왔어요. 정옥은 긴장되었지만 동시에 후련함도 느꼈습니다. 드디어 자신을 위해 첫걸음을 내디딘 거였거든요. 그날 저녁 정옥은 요양원 정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가을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와서 마음이 조금 평온해졌습니다. 정옥 씨, 요즘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함께 산책하던 박할머니가 말을 걸었어요. 그래요? 어떻게요? 전에는 항상 풀이 죽어 계셨는데 요즘은 뭔가 단단해지신 것 같아요. 박할머니의 말에 정옥은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로 자신이 변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아마 제 인생을 제가 살기 시작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정옥의 대답에 박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참 어려운 일인데 정옥 씨는 용기가 있으시네요. 그날 밤 정옥은 오랜만에 깊이 잠들 수 있었어요. 비록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는 결심이 마음을 편하게 해주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숙자가 정옥을 찾아왔어요. 정옥아, 지훈 씨와 며느리분이 연락했대. 변호사 선생님과 만나고 싶다고 하더라. 정말 빨리 반응이 왔네. 정옥은 예상보다 빨리 연락이 온 걸 보고 놀랐어요. 아마 내용 증명을 받고 당황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떻게 할래? 만날 거야? 당연히 만나야지. 이제 숨을 이유도 없어. 정옥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묻어 있었어요. 예전에 소극적이고 눈치 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제 정옥은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 순간 정옥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어요. 여전히 주름은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생기가 돌고 있었고 무엇보다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정옥은 처음으로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며칠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남이 성사되었어요. 정옥은 숙자와 장도영의 지지를 받으며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가 미리 와서 준비를 해두고 있었어요. 김정옥님, 마음의 준비는 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정옥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더 이상 예전의 약한 정옥이 아니었거든요. 오후 2시 지훈과 윤정이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왔어요. 지훈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들어왔지만 윤정은 여전히 당당한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잘못한 게 없다는 듯한 태도였어요. 어머니, 어떻게 이런 일을? 지훈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지만 정옥은 차갑게 바라볼 뿐이었어요. 지훈아, 이제 와서 어머니라고 부르지 마라. 너는 이미 나를 어머니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걸 행동으로 보여줬잖니. 정옥의 단호한 말투에 지훈은 더욱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윤정은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집안 망치고 싶어요? 이런 일로 법까지 동원하시다니. 윤정의 분노 섞인 목소리에 정옥은 오히려 차분해졌어요. 예전 같았다면 주눅 들었겠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집안을 망친 건 내가 아니라 너희야. 내 명의를 도용해서 대출을 받고 내 서명을 위조한 건 너희잖아. 그건 어머니를 위해서였어요. 요양원 비용이 필요했으니까. 윤정이 변명했지만 이상훈 변호사가 개입했어요. 잠깐만요. 김정옥님의 동의 없이 명의를 도용한 것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어떤 이유든 정당화될 수 없어요. 변호사의 단호한 말에 윤정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지금까지 자신들의 행동이 별 문제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서명 위조까지 했다면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계획적인 사기 행위죠. 사기라니요. 그럼 저희가 사기꾼이라는 말이에요? 윤정이 목소리를 높였지만 정옥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 사기꾼이야. 내 믿음을 이용해서 나를 속인 사기꾼들이지. 정옥의 말에 지훈이 무릎을 꿇고 말았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 나도 어떻게 그런 일을 했는지 모르겠어.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정옥은 더 이상 그 눈물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훈아, 내가 울면 내가 용서해 줄 거라고 생각하니? 내가 나를 요양원에 버릴 때는 눈물 한 방울 안 흘렸잖아. 엄마, 그때 정말 힘들었어. 윤정이도 스트레스 받고 준호도. 그만해. 더 이상 변명 듣고 싶지 않아.
정옥이 손을 들어 지훈의 말을 막았어요. 더 이상 그들의 변명을 들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이상훈 변보사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어요. 자, 이제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아봅시다. 우선 대출을 취소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상환해야 하고 김정옥님께 손해배상도 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이요? 얼마나 내야 하는 건데요? 윤정이 당황해서 물었어요. 정신적 피해, 신용도 손상, 그리고 법적 비용까지 계산하면 상당한 금액이 될 것 같은데요. 변호사의 말에 윤정과 지우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이런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 우리도 형편이 어려워요.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지훈이 애원하듯 말했지만 정욱은 단호했어요. 그건 내 문제야. 내가 알 바 아니야. 그 순간 윤정이 갑자기 화를 냈어요. 도대체 뭘 원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무릎 꿇고 빌면 만족하시는 거예요? 윤정의 말에 정욱은 천천히 일어섰어요. 그리고 윤정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만족? 나는 이미 만족해. 내가 더 이상 너희에게 당하지 않을 거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워. 어머니. 지훈이 일어서려 했지만 정욱은 뒤돌아섰어요. 그리고 이건 내가 다시 사는 첫걸음이야. 더 이상 누군가의 부속품으로 살지 않겠다는 첫걸음 말이야. 정욱의 목소리에는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이제야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겠다는 의지가 느껴졌거든요. 어머니,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윤정이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알아서 해. 내가 왜 너희 걱정을 해줘야 해? 나를 버릴 때는 내 걱정 안 했으면서. 정욱은 더 이상 머물지 않고 회의실을 나왔어요. 숙자와 장도영이 뒤따라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정욱은 깊은 숨을 쉬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속이 시원했어요. 정욱아, 괜찮아? 숙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응, 괜찮아. 오히려 이제야 속이 시원해. 정욱은 정말로 괜찮았어요. 마침내 자신을 위해 일어선 기분이었거든요. 장도영이 정욱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정욱아, 정말 대단해. 쉽지 않았을 텐데. 응, 쉽지 않았어. 하지만 해야 할 일이었어. 그들이 요양원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욱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을 하늘이 파랗게 펼쳐져 있었고 구름들이 자유롭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마치 자신의 마음처럼 말이죠. 이제 정말 자유야. 정욱은 혼잣말을 했어요.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았던 자신이 드디어 자유로워진 기분이었거든요. 요양원에 도착해서 정욱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작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예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김정욱, 이제 너만을 위해 살아. 정욱은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비로소 김정욱으로서의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정욱은 오랜만에 평온한 잠에 들었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자유로움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거든요. 내일부터는 정말로 자신만을 위한 삶이 시작될 거였어요. 그로부터 석 달이 흘렀습니다. 정욱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법정에서 승리한 후 대출 문제는 모두 해결되었고 지훈과 윤정은 손해배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욱에게는 그보다 더 소중한 변화가 있었어요. 정욱 씨, 오늘 도서실에서 동화 읽어주시는 거 정말 좋았어요. 요양원 식당에서 김할머니가 정욱에게 말을 걸었어요. 정욱은 숙자의 도움으로 요양원 내 작은 도서실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거든요. 고마워요. 저도 아이들 같은 어르신들 보면서 많이 행복해져요. 정욱은 진심으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책을 읽어주고 이야기를 나누는 일 말이에요. 도서실 봉사를 시작한 지 2달 만에 정옥은 요양원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정옥이 읽어주는 이야기에는 감정이 풍부하게 담겨 있었고 무엇보다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이제야 내 인생이 시작되는 기분이야. 정옥은 속으로 이런 생각을 자주 했어요. 60몇 살의 나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게 신기하면서도 감사했거든요. 오후 시간 정옥은 장도연과 함께 요양원 근처 공원을 산책했어요. 이제는 일주일에 2번씩 만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옥아, 정말 많이 변했다. 표정도 밝아지고 목소리에도 힘이 생겼어. 도영의 말에 정옥은 수줍게 웃었어요. 그래, 나도 그런 기분이야. 마치 진짜 김정옥이 된 것 같아. 진짜 김정옥? 흥. 예전에는 지훈이의 엄마,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할머니였잖아. 이제는 그냥 김정옥이야. 정옥의 말에 도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로 정옥이 자기 자신을 찾아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정옥아, 나도 너와 함께 있으면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 고등학교 때 내가 좋았던 이유를 이제야 알겠어. 무슨 이유? 너는 항상 진짜였어. 가식이 없고 솔직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야. 도영의 고백에 정옥은 얼굴이 빨개졌어요. 하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아도 되었거든요. 도영아, 나도 내가 좋아. 이제는 솔직하게 말할 수 있어. 2사람은 벤치에 앉아 손을 맞잡았어요. 나이가 들어서 만난 사랑이었지만 그 어떤 사랑보다 소중하고 따뜻했습니다. 우리 천천히 가자, 정옥아. 서두를 이유가 없잖아. 그래, 천천히 가자. 저녁 시간, 정옥은 자신의 방에서 일기를 쓰고 있었어요. 몇 달 전부터 시작한 새로운 습관이었습니다. 오늘도 참 의미 있는 하루였다. 도서실에서 어르신들과 함께한 시간, 도영이와의 산책, 그리고 숙자와 나눈 이야기들까지. 모든 순간이 내 것이었다.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한 시간들이었다. 정옥은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마음만큼은 따뜻한 봄 같았습니다. 그때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숙자였습니다. 정옥아, 좀 이상한 소식이 있어. 무슨 소식? 지훈 씨가 혼자 찾아왔다가 그냥 갔대. 너를 만나고 싶다고 했는데 내가 내 의사를 먼저 물어보겠다고 했거든. 숙자의 말에 정옥은 잠깐 생각에 잠겼어요. 지훈이 다시 찾아온 이유가 궁금했거든요. 뭐라고 했대? 미안하다고, 정말 잘못했다고 하더라. 그리고 윤정이랑 이혼을 준비 중이라고 했어. 이혼? 정옥은 놀랐어요. 예상하지 못한 소식이었거든요. 그런데 너를 만나고 싶어 하던데 어떻게 할래? 정옥은 한참을 생각했어요. 예전 같았다면 당장 달려가서 아들을 위로해 줬을 거였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만나지 않을래. 이제 지훈이의 인생은 지훈이가 알아서 살아야 해. 정말? 나는 이미 내 인생을 찾았어. 지훈이도 자기 인생을 찾아가야 해. 정옥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더 이상 아들의 그림자로 살지 않겠다는 의지가 느껴졌거든요. 며칠 후 정옥은 요양원에서 특별한 행사를 준비했어요. 자신이 직접 기획한 인생 이야기 시간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이 각자의 인생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60이 넘어서야 제 이름으로 살기 시작했어요. 정옥이 먼저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떨렸지만 점점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평생을 누군가를 위해서만 살았는데
이제는 김정옥을 위해서 살고 있어요.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정옥의 이야기에 다른 어르신들도 큰 박수를 보냈어요. 모두들 비슷한 경험을 하셨기 때문이었죠. 정옥 씨 말이 맞아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해요. 김할머니가 공감하며 말했어요. 그날 밤 정옥은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치웠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자신의 젊은 시절 사진을 올려놓았습니다. 20살 때 찍은 사진이었는데 밝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때의 나로 돌아간 기분이야. 정옥은 사진 속 젊은 자신을 바라보며 웃었어요. 나이는 들었지만 마음만큼은 그때처럼 자유롭고 밝았거든요. 창밖으로는 첫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얀 눈송이들이 조용히 내려앉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이제 김정옥으로 살아갈래. 정옥은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다짐했어요. 앞으로 남은 인생은 오직 자신만을 위해 살겠다고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정옥은 일찍 일어나 요양원 정원을 산책했어요. 새하얀 눈이 쌓인 정원은 마치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옥 씨, 일찍 일어나셨네요. 뒤에서 장도영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옥은 돌아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응,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게 너무 기대되어서. 새로운 하루? 응. 김정옥으로 사는 매일매일이 새로워. 정옥의 말에 도영도 웃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눈 내린 정원을 함께 걸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모두 뒤로 하고 오직 현재와 미래만을 생각하며 말이죠. 정옥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어요. 비록 늦었지만 결코 늦지 않은 시작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이자 어쩌면 우리의 이야기. 끝까지 함께하고 싶다면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세요.